약과학과에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21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했군요. 우리는 계속 반가워요. 아까 1부에서 인사는 다 했으니까요. 2부는 아까 1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흔히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ADHD 약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HD라는 질환 자체가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죠. 그 ADHD, 예,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래서 Attention Deficit, 이 D가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Hypertension Disorder 해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명명을 하고요. 보통 소화기하고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체적으로 원인으로는 뭐 여기 대뇌 피질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유전적 소인도 있고, 뭐 호르몬 이상, 그다음에 뭐 환경적 요인도 있다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진단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DSM이라고 DSM-5라고 있는데 이걸 주의력 이용해요. 여기에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뭐 꼼지락거린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자리에 앉지 못한다, 뭐 타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한 꽤 있거든요. 이 중에서 최소 6가지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때 ADHD도 진단한다 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단법을 많이 사용하는 미국에서 아무래도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 20명 중에 1명꼴 얘기했고, 어떤 데서는 뭐 100명 기준으로 해서 청소년 그 아동들 대상에서 뭐 3%에서 5%까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 약물로는 크게 우리나라에는 2가지, 외국에 미국 같은 데는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료제로는 일단 하나는 그 도파민,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인데 도파민 농도가 그러니까 재흡수된 걸 방해해가지고 도파민 농도를 좀 증진시켜서 그 기분을 좀 이제 뭐 진정해야 된다나 어쨌든 이런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칠 페니데이트 제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약이 이제 콘서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항정이에요. 메칠 그 페니데이트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우리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발음 안 되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요걸 D가 안 들어가는데 발음이 안 되시네요. 아까 D가 발음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거를 조절하는 그 아목세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토목세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토목세틴, 제가 아토세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토목세틴. 먹으세요도 그렇고. 오늘 이상하게. 그래서 이건 좀 상품명으로는 이제 그 스트라테라라는 이제 약이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요게 2가지가 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ADHD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주로 뭐가 과연 중대한 요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하나 더 나와요. 하나 더 나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에더럴이라는 약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보통 진짜 마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비슷한 이제 암페타민류.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도파민도 흥분시키지만 도파민 자체가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박봄이 먹었던 게 에더럴이. 그렇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YG 걔네들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그룹을. 누가요? 박봄이들. 맞아. 21. 박봄. 예. 21의 그 박봄이 먹었던 게 에더럴이었죠. 근데 이제 그 참 여러 가지 YG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요 3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나라 2가지 나오니까 2가지 말씀드리면은 요 메칠 페니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향정이니까 좀 습관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그 도파민 쪽에 작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심장 쪽에 좀 무리가 줘서 심박동소리지 혈압을 좀 상승시킨다라는 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끊게 되면 우울증에 심하게 빠져서 우울증 때문에 그 정신병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얘기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토목세틴 제제, 그 스트라테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작용이 자살 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FDA가 2005년에 보면은 1357명 이걸 복용한 스트라테라를 복용한 1357명 중에 5명이 자서 충동을 느꼈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 손상 보고도 있다 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고 이제 저기 나오는 이제 문제점이 그 나올 수 있는 이제 쟁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약이 정말 그 효과가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이 있고,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증상만 없애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측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DHD 자체가 질병으로서 정말 그 인정될 만한 그 증상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정신의학과, 최근 뭐 미국 정신의학과라든지 뭐 한국 정신의학과는 ADHD는 분명한 심각한 증상이다. 그 약물을 써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고요. 여러 쪽에 사회학자라든지 뭐 교육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또 이제 의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과장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현대의 어떤 여러 문화적인 현상으로 해서 이걸 병으로 진단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건 병으로 볼 만한 게 아니다라고는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ADHD가 언제부터 병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질환으로 이렇게 학계에 보고가 되고 얘기가 됐나요? 아, 이게 좀 그 기사마다 그다음에 보고마다 틀리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명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뭐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ADHD를 과연 학설을 했던 게 누구다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일단 1930년대 정도에 약이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했고, 그 당시에는 그 미국의 그렇죠, 미국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ADHD라기보다는 이 약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을 상대로 이걸 썼더니 뭔가 그 조용해지면서 말도 잘 듣고 말도 잘 듣고 집중력 걔네들이 좀 학습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예, 근데 그 검사를 할 때 척수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아이들 척수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공기를 집어넣는데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뇌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걸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한테. 근데 유독 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이 중추신경 뭐 각성제인 이 벤제드린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하니까 검사 부작용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온순하게 그 검사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이 아이들이 또 예전과는 다르게 성격도 차분해지고 수학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래서 수학약이라고. 네, 그래서 뭐 수학 공부약, 뭐 수학 치료약 이런 식으로도 불렸다고 시작은 하거든요. 1930년대 처음 쓰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한테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데 이게 근데 그 벤제드린이 전쟁에서도 많이 예. 쓰였어요.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건데, 그러니까 조종사들, 그 일본인지 독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조종사들한테 계속 싸우려니까 정신을 가미가제.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였다 얘기를 하고, 가미가제들한테 줬던 게 필로폰인데, 필로폰이 벤제드린이랑 같은 얘기니까요. 같은 약이니까. 근데 독일 군들은 몇 날 며칠을 그렇죠. 싸우기 위해서 전격전 벤제드를 계속 먹여가지고 2차 대전 때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미국 최근 이제 2018년도에 나왔던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그 아주 슈퍼 각성제 해가지고 그 이제 에더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그 직장인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제 시간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틀밤을 꼬박 새우기 위해서 에더럴을 계속 먹어가면서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에더럴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부작용으로 한 사람은 결국에는 병원에 실려가지고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ADHD의 약 그 시작을 여쭤봤냐면, 이게 왠지 현대 사회와 결부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약해지고 행동이 과잉돼 있고 뭔가 좀 산만하고, 그거는 뭔가 기준의 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기준의 틀에서 벗어난 부분, 그것들을 평가한 게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부터의 그런 가치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저런 병이 예전에 아주 옛날에도 혹시 얘기가 된 게 있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예전 기록은 없어요. 예, 보통 1930년대 이후로 이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던 병이고, 그거를 처음으로 치료했던 약물 자체도 어떤 이제 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런 약물로 시작을 했던 거. 그러니까 치료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각성제죠. 예. 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일 좀 전율을 느꼈던 게 뭐냐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거거든요. 논란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게 아이라고 해가지고 부모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회가 바라는 그 이상향에 있어서 좀 다른 방향의 아이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약물을 투약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과연 그게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네. 지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약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전쟁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치지 않고 계속 전쟁하게끔 만들어내는데. 필로폰의 어원 자체가 필로포노스라고 해가지고 필로스 사랑하다, 포노스가 노동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을 사랑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일본에서 이 필로폰이라는 약이 만들어졌을 때는 노동자들한테 전시에 이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밤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렇게 일반 약으로 확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이 ADHD 약도 결국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죠. 일종의 일종의 기계처럼 만드는 거죠. 공부기계를 그러니까요. 만들다고도 볼 수도 있는 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네,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약물로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정신과 약물 중에 분명히 그래야 될 것들도 있는데 일단 ADHD라는 그 질환 자체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통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이나 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의학적인 데이터들이 있고 기준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죠. 물론 이제 그 기준점이 더 타이트하냐 타이트하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제약회사에서 약을 하나 더 팔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인들이나 아니면은 의학계나 뭐 과학계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ADHD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쭉 제시했던 그런 근거들이 대부분의 설문, 그러니까 환자들에 대한 설문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주관적인 개입이 많을 만한 그럼 저희 한번 문항들이거든요. 진단 기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이 진단 기준을 세부적인 걸 한번 보면서 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ADHD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런 것 같다라는 아닐 수도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개 중에 6개가 지속된 사람들 같은 경우 하는 건데 뭐 종종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직업 등의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름. 또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종종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또 그 학업이나 뭐 잡일 작업장에서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쉽게 딴 길로 새는 그런 경우죠. 그다음에 종종 과제나 활동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싫어하거나 저항을 한다거나 뭐 과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잊어버린다거나 뭐 외부 자극이 있으면은 쉽게 산만해진다거나 뭐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거나 아니, 여기에도 해당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도 해당인데 그 내용도 자체가 다 과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임무나 과제가 있었을 때 그것들을 끝까지 완수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새는 것들 그것들의 빈도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질환으로 본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어떤 하나의 틀로서 사람을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저게 지금 우리 기훈쌤 송님이 그 읽어주신 저 진단 기준을 들으면서 제가 딱 들어간 느낌이 뭐냐면 저게 근대 데카르트형 인간이 딱 저런 인간이에요. 그 데카르트의 코기토라고 하는 게 외부의 환경을 차단을 시키고 내부로 계속 회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어떤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그 반응을 전부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네.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왜냐면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모든 차단벽을 다 쳐서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결국 남는 게 생각과 나의 그 이 연장
사유와 연장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데카르트적인 그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부분의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제일 많이 투영되어져 있는 게 근대과학의 사실은 저거는 그 데카르트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냄새가 온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싹 돌렸는데 아름다운 꽃이 폈다든지 그다음에 그 누군가가 예쁜 강아지가 이렇게 막 뛰어논다든지 자연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당연히 사람이 그 감정을 영향을 받아서 그걸 보게 되어져 있고 거기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아까 파차님이 얘기했던 어떠한 하나의 주어진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 그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을 질병이라고 질병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예. 규정을 해놓는 이 방식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또 한 제가- 가지 말씀 제가- 잠시만요. 이 진단 기준을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과잉 행동 충동성에 관련된 진단 내용인데 이건 더 웃겨요. 웃겨다가 너무 많은 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손발을 만지작거리면서 몸을 계속 꿈틀거린다거나 근데 교실에서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경우 근데 갑자기 뭐 지나치게 뛴다거나 어디 기어 오른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뭐 조용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놀지 못한다거나 그다음 가만히 이렇게 있기가 힘들어한다거나 뭐 수다스럽게 지나치게 말한다거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히 대답을 한다거나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새치기 이런 거 있죠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뭐 침해한다거나 이런 게 진단 기준인 거거든요. 예, 제가 송쌤의 진단 기준을 들었을 때는 그 현대인이나 과거에서 노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현대인들도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노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전쟁을 수행을 한다든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면은 해결 근데 실제로 질환인 것 ADHD의 원인이 수면 리듬이 잘 맞지 않아서 그걸 원인으로 지적하는 논문도 제가 이번에 찾아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ADHD 약물 중에는 그런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면증이라든지 기면발작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쓰이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ADHD로 제가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저는 사회생활을 못 하나요? 낙인이 찍히죠,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이라고 문제인 거죠. 낙인이 예를 들면 찍히니까. 예. 지금 현재 그 게임 업계라든지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뭐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 중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데서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여기는 뭐 딱 이런 일을 하고 저기는 아주 막 자유분방하게 막 놀기도 하고 뭐 일하다가 가가지고 수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장려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ADHD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ADHD 환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얘긴가? 그래서 그건 치료를 해야 아니죠. 되는 거 그거 아니죠? 예. 그거 아니라고 그런다면 ADHD를 왜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ADHD의 진단 기준도 진단 기준이지만 아까 기훈세 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HD의 낙인 효과와 이거는 질병 관계가 없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질병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거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쟤는 ADHD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쵸? 되게 크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고. ADHD를 걸린 애들이 그러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가?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왜 질병으로 규정을 해서 고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노동기계, 전쟁기계, 학습기계.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계는 감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감정이 없는 주어진 목표만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계화 사람을 기계화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목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 ADHD라고 하는 게? 그 학부모들 중에는 보면은 뭐 ADHD로 뭐 진단받아서 먹는 학생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 잘하는 어쨌든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목표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되게 놀라운 얘기가 드는 게 만약에 이게 치료약이라고 하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몇 개월이 지나서 뭐 판단도 해야 되고 뭐 1년이 지나서 판단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 갈 때만 먹는 거예요. 맞아요. 휴일에는 안 먹고 방학 때도 안 먹고. 휴일에도 안 먹고. 휴일이나 학교 갈 때는 잠을 푹 잔다든지 휴식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금방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1930년대에 전쟁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노동 기계여야 되는 이거는 어떠한 작업장 노동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규율로서 약을 통해서 규율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그 평균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지금 파채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개인으로 바뀌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엔 집단적으로 어떠한 동일한 목표를 매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개인이 자기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이 개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 의해서 먹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고 또 성인 같은 경우에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못할 경우에 본인이 그걸 또 성인 ADHD라는 병명을 새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너는 병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고. 그때 그 우리가 전쟁을 수행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약물을 먹어서 위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과 같은 명령 체계에 의해서 그 전체의 집단이 저는 이 자본주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ADHD 약을 먹게 만드는 그 원인이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근데 거거든요. 그게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필요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습 동기가 형성되어지는 거고 그 동기가 있는 애들한테 이걸 투여를 했을 때 더욱더 효능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니까. 그러니까 원하니까라고 하는 게 달라진 거죠. 여기 지금 아까 30년대 전쟁했던 사람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부모하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자기네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거를 개인화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의 발전 변화된 모습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에서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 약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약물의 사용이 이런 식으로 변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송님이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셨지만 앞에 1930년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포드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대량 생산. 그래서 동일한 제품들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그 사조 속에서 이 약물이 작용을 했다 그런다면 지금 2019년에 이 약물이 작용하는 거는 그런 포드주의가 아니라 포스트 포드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작용하는 약물로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은 통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쪽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통제 아닌가요? 아, 통제죠. 그러니까 통제인데 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통제의 성격이 하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쪽은 이것도 강제적이긴 근데 하지만 그게 좀 강제라는 덜 게- 노골화되는 거를 그치, 형태라고 강제라는 볼 수 게 있는 거죠. 꼭 사회 전체적으로 너 이거 먹어. 우리 계층은 이거를 먹고 애국을 해야 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아, 내가 공부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회사에서도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거를 달성을 해야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거는 선택은 물론 내가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 선택이 그게 과연 자기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을 아니 그러니까요. 당하는 거지.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930년대나 지금이나 그와 같은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관계망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망의 표현 방법이 1930년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제가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하나는
집단적으로 뭔가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게 맞으니까이라고 하는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여됐다 그런다면 지금의 투여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동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투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대중화돼 있었죠. 동이나 이런 걸로 얘기해. 아 이게 좀 어려운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30년대 때 이게 내가 강제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를 가서 가미가제 특공대를 가는데 거기서 계속 지금 저한테 이거를 먹으면 겁도 안 나고. 뭐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줘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를 왜 먹어야 되는지 나는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써 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갖고 있는 집단의 목표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안 먹을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부분과 어떤 결부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좀 최근 지금 현재 상황이 소아 ADHD와 성인 ADHD는 치료 방향이 다른 게, 성인들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1%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의 비율이 소아 청소년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낮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부모의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일종의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욕망이 아이의 같아지는 거죠. 어쨌든 사회적으로 아이의 욕망은 무시가 된 거고, 부모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그 목적과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통제를 잘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목적과, 병원이나 의사 제약회사들은 약을 잘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진료 잘할 소아정신과가 이렇게 많이 흥행하는 거 보면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잘 맞물려서 모두가 해피해지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좀 세분적으로 나누어져 보면 그렇게 미묘하게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달라지는 지점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 에더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집단의 욕망에서 개인의 욕망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뭐냐면 그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야구 선수들이 그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네, 안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은 근데 지금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야구 선수들이 에더럴을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허가가 안 있어요? 돼 있죠. 네. 예. 에더럴을 왜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으로써 연봉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확실한 동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저기 쉬운 말로 하면 비용 효과적인 약의 가성비가 아주 높은 거죠.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약을 하나 복용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욕망이 성취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공부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 소위 말해서 아이비리그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복용한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복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많은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거를 먹는 거죠. 이 부분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내 욕망을 성취하는 성취 도구로 사용하는 이 내용과 자기의 욕망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내가 가미가제 특공대가 돼갖고 저쪽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욕망을 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죽는 걸 욕망을 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은 다른 욕망인데, 이 욕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관계망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연구했던 게 푸코인데, 이 조건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변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변화시키면 이게 변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ADHD에서 찾아야 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그 전에 에더럴은 그 암페타민 계열인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외국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복용하면 마약류 이게 복용을 해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아요. 그걸 박범이 걸린 거잖아요. 예. 근데 처벌 안 그러니까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면은 처벌받고 미국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문화 시스템하고 잠깐만요. 한국 시스템이 다른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쨌든 ADHD라는 병,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약물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그것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함의, 맥락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그 ADHD 약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먹으면은 그냥 잠깐 먹고 끝나는 약은 아니잖아요. 먹게 되면 이제 계속 먹게 될 텐데 혹시 그 약물들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아니면 아, 예. 아니 뭐 근데 아이들이 먹는 약이라서 이 약 자체가 각성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잠을 밤에 아이들이 잘 못 자면은 당연히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거고 많이 커야 될 시기에 잘 크지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으로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체는 몸은 쉬어야 되는데 뇌는 각성이 되어가지고 쉬지 못하고 계속 지금 막 빠릿빠릿하게 주변에 어떤 일을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신체 리듬이 굉장히 깨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밥도 안 먹게 되고 이런 리듬도 깨지고 면역계 이상도 있고 또 근데 이러한 약물을 성장기인 아이들이 먹었을 경우에 그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도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만약에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ADHD 약물을 아까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낮에는 일할 때만. 아니 애들이 공부를 할 때 평일 일요일 날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방학 때도 안 먹고. 방학 때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특정한 시기에 ADHD 약물을 먹어서 학습 능력을 올려서 소위 말해서 내가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DHD가 아까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행동을 바꾸는 최초의 약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ADHD 약물을 먹은 애의 학습 능력이 올라가서 그래서 걔는 우수한 학습 능력을 유지를 할 거고 안 먹은 애는 어쨌든 간에 걔보다는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과연 타당한 것인가? 왜 이게 경제력이랑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단지 우리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하나 더 쓴다. 이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이 부분들의 바꿔지는 지점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 다음 단계가 어떤 걸까요? DNA를 조작하는 거죠. 지금 약을 먹어서 행동을 변화를 시켜줬는데 유전자를 조작을 해갖고 행동을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단계로 지금 우리는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그대로 투입되어지는 거냐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이라고 하는 계급 관계가 그대로 투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작용도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계급 구조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화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교묘하게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과정이 사회의 계급 관계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 계급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가 유리하게 이끌어 갈 거냐. 이 약을 비급여로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계급 관계를 계속 향상시키면서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다음 세대의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거에 더 빠지겠죠. 왜 이거는 부작용도 없다고 선전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계급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지점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굉장히 미묘하게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DHD 약물에 우리가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 약물학적 문제점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바로 사회 경제적인 부분의 계급 관계의 그 관계망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ADHD 약 좀 이게 좀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금 시점은 잠시만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제가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좀 마무리를 좀 예. 하시면 될 것 뭐 같아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마무리 좀 바란다면은 저는 ADHD 약물 자료를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ADHD가 과잉 사용되고 있다, 잘 사용되고 있다, 병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이미 ADHD 약 자체가 그 원래 범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고전적인 그 과거 몇 년 전에 했던 정말 ADHD 증상이 있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의 어떤 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이나 정상이 있을 때 어떤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그런 정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정상적이고 충분히 그 학생들이나 성인이 지금보다 내가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약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매우 강해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2018년도 미국에 나왔던, 왜냐면 우리가 미국을 워낙 많이 따라하니까 2018년도 미국 자료를 보면은 진짜 아이비리그나 그 다음에 그 NFC 미식축구라든지 그 야구를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의 상당수가 ADHD 약물을 진단을 받기 위해서 받고 약물을 에더럴이라는 약을 엄청나게 복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 이유는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이머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펠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ADHD 약물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메달 땄으면은 그게 정상적이냐라는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프로야가 볼 때마다 저 새끼 말이야, 약 먹어가지고 뭐 됐네, 저 자식 말이야 약물쟁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놈은 아니라 저 사람은 약을 먹었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가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봐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 약물을 먹는 게 이거를 그 자체를 낙인이 아니라 이제 약을 먹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면 약을 먹었을까 이걸로 이제 가는 조건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할 것이냐 이게 좀 이게 지금 고민적인 부분들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에 ADHD라는 게 소아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질환을 많이 얘기가 됐었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막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인 ADHD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고, 뭐 소아 때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성인 때까지 이어져 나왔을 때는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성인들의 어떤 사회 부적응 문제나 뭐 약물 중독, 뭐 이혼, 뭐 사회 부적응, 도박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ADH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어떤 유전적인 뇌의 그 도파민의 부족으로 의한 것으로 그냥 원인을 그걸 그냥 환원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은 환자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DHD야. 알았어요. 이혼하는 사람이 환자인데. 바람을 많이 피고 이런데요, 또. 환자군요, 얘가. 주의 집중력이 안 되는 거지. 그걸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서로 같이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갖고 서로 논의하고 바꿔나가야 될 부분을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질환으로 그걸 원인을 그냥 환원시켜버리는 이런 행태는 너무 위험한 행태인 거죠. 맞죠. 이러면서 계속 질환은 만들어지고 약은 계속 생산되고 소비되고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예, ADHD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남용을 하게 된다면 부작용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치료약들이 보면은 히로뽕, 뭐 필로폰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들이 초기에 많이 쓰였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식욕부진, 입마름, 두통, 불면증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니까 그런 부작용이 오기 전에 빨리 끊고 정상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겠나요? 의사하고 약사들인 전문가들이 이런 정보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단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이제 비전문가인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만 있는 거지 이게 뭔지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저도 얘기했고 기도님 뭐 송님 다 얘기했던 것들, 이것들을 자기네가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는 욕망을 계속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경 하나 더 쓰듯이 요건 하나 더 사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인 것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동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사기 위해서는 노동을 더 해야 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 그 노동을 더 해서 그걸 사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펌프질을 사회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딱 맞아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형태만 달리하기 시작을 할 거고, 앞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자 조작으로 틀림없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유전자 조작을 누가 하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사회 계급이라고 하는 게 사회 경제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예 처음에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욕망의 배치, 조건들, 이것들을 저희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탐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조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 얘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부분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망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해내는 아주 대표적인 약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약물들, 이런 유의 약물들을 우리는 좀 더 많이 그 탐색을 해내서 얘기를 하고, 그것들의 그 관계들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ADHD 약물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 처음에 출발 자체가 뭐 벤제드린이나 이제 필로폰이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들이 많긴 한데, 지금 있는 약물들 자체는 이제 그것보다 농도가 되게 약하고, 물론 이제 성분의 염기 구조 자체도 조금 달라가지고 그만큼의 막 강력하게 막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참 많은데요. 저는 이제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들도 되게 심각하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 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욕망을 조절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낸다라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사회의 뒷모습을 좀 봐야 된다. 그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약이,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얘기하긴 했지만 ADHD 약물이 그런 것들의 사회 이면을,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들이 단지 질병의 치료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그것들의 대표적인 약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얘기가 상당히 유익했다. 앞으로 약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약을 계속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지만 약을 볼 때 항상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 특히나 요즘에 자꾸 이제 혁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의약품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없는 병을 다시 또 질환으로 만들어서 치료제인 약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주목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음 모임 때는 뭘 하게 되죠? 다음 모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다음번에는 지금 ADHD 저희 자료 찾아보면서 많이 아셨겠지만, 이게 인터넷상으로 광고나 이 홍보성 블로그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약이 치료제라는 말이 너무나 이제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많이 언급이 되면서 광고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의 광고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팩트. 네?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것들이 과연 팩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이야기 때는 한번, 저희가 또 그 회사하고 또 많이 문제가 있었죠. 전력이 있죠. 네. 그것이 정말 팩트인지에 대해서 한번 붙었던 적도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의약품 광고라는 것들이 과연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충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 20일에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